저희가 인포멀 러닝 그 환경 내에서 학습 과정 및 상호작용 분석을 위한 비디오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인포멀 러닝 하면 다 아시겠지만 이제 포멀 러닝, 학교에서 하는 그 외의 모든 학습이 인포멀 러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비디오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 심층적으로 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워크숍에서는 크게 3가지를 다룰 텐데요. 하나의 주제가 끝나면 뭐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쉬고 그 다음 주제를 다뤄보는 건 어떨까 제의 드립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쉬는 시간 혹은 워크숍이 끝나고 충분히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비디오 베이스드 인터랙션 어널리시스, 즉 비디오를 활용한 상호작용 분석은 무엇인지 개괄적으로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비디오를 활용한 연구에서 유의해야 할 데이터 컬렉션 메소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실제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툴을 소개드리고, 그리고 실제 비디오를 저희가 짧은 걸 가져왔거든요. 그걸 나눠드리고 그거를 사용해서 실제로 조금 해보는 hands-on experience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겪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션에서 이거 실습을 하면서 실제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궁금한 거나 이런 게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렇게 너무 많은 분이 아니니까 저희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인터랙션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인터랙션. 인터랙션 뜻은 상호작용인데 어떤 게 떠오르시는지 혹시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의사소통. 네, 의사소통. 네, 맞아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의 작은 상호작용, 뭐 이렇게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는 것도, 그리고 뭐 제스처를 취하는 것도, 이 모든 게 그 인터랙션 안에 다 들어가는 건데,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비디오를 막 캡처를 해서 막 분석을 하고 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학습은 교수랑 학생이 만나서 대화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흘러가 버리고 나면 그걸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에 하는 거. 맞아요. 정말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터뷰라든지 뭐 서베이 같은 거는 그게 어떤 과정이 끝난 후에 저게 그 데이터인데, 실제로 있었던 그 경험을 저희가 캡처해가지고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 더 마이크로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런 상호작용과 그리고 학습을 탐구하기 위한 한 방법론으로 비디오 베이스드 인터랙션 어널리시스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는 어떤 소셜 에듀케이셔널 리서치 내에서 이미 많이 수년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뭐 퀄리테이티브 리서치 내에서 현상을 조금 탐구하고 참여자들의 실제 보이스를 듣고 액션을 보고 행동을 분석한 걸 토대로 theory 빌딩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디오 분석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디오가 지나간 이벤트를 다시 재구현할 수 있는 장점 때문인데요. 비디오 데이터로 남기게 될 경우에 연구 보관할 수 있고 우선, 그리고 공동 연구를 할 때도 데이터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거에도 용이하고, 데이터 분석 시 언제든 원하는 만큼 다시 되돌려 볼 수 있고 무제한으로 반복 분석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분석을 하는 경우 많은 연구자들의 경우에 비디오 가장 큰 장점은 실제 일어난 현상의 구성적인 시스템 혹은 구성하는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상황에 최대한 가깝게 다가선 비디오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이론을 성립할 때 실제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현상에 대해서 어떤 캐릭터리스틱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최대한 그 현상에 최대한 가까이 가서 일어난 그대로 그거를 레코딩을 하고 캡처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비디오 데이터가 실제가 될 수 있을까요?
혹은 어떤 특정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비디오 데이터는 실제가 될 수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 네. 한번 느껴질 거.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비디오 데이터는 누가 찍죠? 결국은 사람이 찍습니다. 사람이 찍는다는 의미는 무엇을 어떻게 찍을지 누군가는 결정을 하고 찍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10가정이 예를 들어서 메이커스페이스에서 로봇을 만드는 활동에 참가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근데 리서치팀에서 비디오가 4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고 어쨌든 데이터 컬렉션을 진행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봤을 때 그렇게 됐을 때 10가정 중에서 몇몇 가정만 찍는다는 어떤 연구자의 결정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비디오를 찍을 때 연구자가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이러면서 줌인을 할 수도 있고 줌아웃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어떤 손에서 일어나는 그 툴 핸들링 때문에 줌인을 하게 되면 그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는 다른 현상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되고 그거는 데이터로 캡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도 실제와는 동일할 수는 아무런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아무리 잘 완벽하게 하더라도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경우 실제하는 현상, 그 현상의 모든 것을 담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결국 연구자의 결정으로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어떤 현상의 어떤 부분은 결국은 조금 딜리트되거나 혹은 어떤 특정 어떤 부분만 조금 더 도드라지게 캡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디오 방법론은 진행하는 어떤 연구자가 데이터 컬렉션을 하기로 결정한 그 비디오 테크놀로지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어포던스와 또 리미테이션을 잘 좀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다시 재구성하고자 하는 그 현상을 실제로 비디오가 잘 담고 있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혹은 바꾸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계속 고민하면서 그 상황에서 맞춰 나가는 것이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시들은 비디오 리코딩 as theory라는 어떤 아티클에서 가져온 예시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레퍼런스에 달아놨으니 한번 리뷰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인용한 모든 것들은 가장 뒷부분에 있으니까 이거 외에도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예시로 여기 보이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간에 어떤 프로블럼 솔빙을 본 연구인데요. 컴퓨터에 있는 문제를 여러 명이 함께 이렇게 그렇게 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 비디오와 오디오 리코딩 디바이스를 두고 데이터 컬렉션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중 2가지 어떤 뷰 포인트를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 부분은 컴퓨터에서 학생 중 1명이 뭔가를 이렇게 약간 포인트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이 담겨 있고요. 근데 이것만 보면 누가 포인트를 했는지 정확히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게 일어났는지 알기가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학생이 포인팅을 하고 있을 때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리액션을 했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파악하기도 어렵고요. 근데 또 오른쪽 장면을 봐주시면 컴퓨터 스크린을 줌인한 그런 비디오와 학생들 전체가 나와 있는 비디오 2개를 지금 합쳐 둔 건데요. 그렇게 약간 picture in picture 이렇게 됐을 때 좋은 점은 학생들의 공동으로 하나의 액티비티를 참여하고 또 여러 툴을 사용했을 때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사용했는지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어서 왼쪽 장면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프로블럼 솔빙이라는 어떤 지금 연구에서 보고 있는 초점에서 본다면 어떤 학생이 컴퓨터 스크린에서 오브젝트를 주시하고 혹은 누가 주시하지 않고 있고 누가 언제 어떻게 해답을 찾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했고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좀 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시를 한번 볼 텐데요. 여기는 중학교 수학 시간이에요.
왼쪽 이미지에서는 이제 선생님께 이제 초점을 맞춰 있어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어떤 인스트럭션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지에만 지금 초점을 맞춰서 비디오를 찍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의 인스트럭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나 선생님의 어떤 큰 제스처나 다른 것을 포인팅하면서 하는 게 포인팅은 잡히지만 그게 어디를 포인팅하고 있는지 제스처를 취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런 거는 잘 잡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장면을 보시게 되면 카메라 뷰를 선생님에서만 포커싱 된 것을 조금 더 넓게 잡아서 교실 내 선생님의 인스트럭션뿐만 아니라 매 순간 학생들의 반응과 교실 전체의 분위기 또한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왼쪽과 오른쪽 둘 다 비디오 세팅을 다르게 해서 수집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예시는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인터뷰한 장면들입니다. 왼쪽에서는 한 명의 선생님이 그분의 어떤 티칭 익스피리언스를 약간 좀 인터뷰하고 있는 장면이 캡처된 거고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인터뷰의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장면은 왼쪽에 나온 그 선생님의 모습을 다른 선생님과 또 다른 리서치 팀 사람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선생님이 가르친 그 클래스룸 안에 학습 환경에 대한 비디오를 함께 보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장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복원됐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새로운 데이터라기보다도 리서치 참가자와 리서치 팀 관계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리서치 그 참가자는 리서치 팀원들에게 어떤 보이스를 전달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바뀌면서 새로 그 관계 변화가 있었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 인터뷰에서는 참가자의 이야기를 듣고 리서치 팀에서 인터뷰를 분석하고 그냥 끝냈다면 오른쪽에서는 그것을 함께 토론함으로써 분석 과정에 참가자를 포함시키고 분석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니고시에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멤버 체킹을 통해서 연구 결과에 대한 어떤 발리디티를 조금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예시입니다. 왼쪽에서는 지금 뭔가 두 명의 참가자가 뭔가를 좀 이렇게 약간 좀 싸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디스커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참가자 중 한 명의 어떤 경험을 그 시각 그대로 1인칭 시각 그대로 캡처한 그런 비디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프로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이 캡처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고프로가 나오고 나서는 리서치 내에서도 1인칭 시점을 녹화할 수 있는 그런 툴을 통해서 실제 그 개인적인 1인칭 관점에서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프로 같은 거를 통해서 1인칭 시점을 데이터로 캡처를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경험자가 느낀 그때의 그 감정 이런 것까지는 담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모든 예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러 비디오가 뭔가 자세하게 여러 각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찍는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고 연구자로서 내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계속 생각하면서 사실 실제로 이렇게 플랜을 가지고 들어갔더라도 계속 바뀔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조금 플렉시빌리티 그런 걸 갖는 게 되게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비디오 데이터는 실제 혹은 특정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디오 방법론을 진행하는 연구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구성하고자 하는 그 현상을 실제로 잘 담고 있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면서 맞춰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서론이었고요. 이제는 인터랙션 어나리시스를 위해서 비디오를 가지고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비디오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찰도 꼭 필요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저희가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랙션 어나리시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랙션 어나리시스는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혹은 사람과 어떤 사물 사이에 사람과 환경 사이에 다양한 그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대화를 분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상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어떤 몸짓, 손짓 혹은 보는 그 gaze 아니면 제스처 그리고 물건과 툴,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분석의 어떤 초점은 보시고 싶어 하시는 리서치 퀘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충분히 다양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랙션 어널리시스의 어떤 그 theoretical assumption 중 하나는 지식과 학습은 사회적인 현상으로서 우리 사회적, 물리적 관계, 어떤 관계 안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의 지식과 어떤 practice 또한 전문가의 한 개인 머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커뮤니티의 멤버들 그리고 물질과의 상호관계 안에 위치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어떤 socially 혹은 그 materially distributed 데이터고 사회적으로 이게 분산돼 있다고. 네, 분산돼 있다고. 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이거를 한국말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번역을 했는데 네, 분산되었다는 뜻을 갖고 있어서요. 그 인터랙션 어널리시스를 할 때 지식이 분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 개인의 어떤 서베이 혹은 한 개인의 인터뷰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경험하는 일상적인 시간, 공간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호관계 및 상호작용 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터랙션을 하는 주된 목적은 사람들이 어떤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사회적, 물질적 그 리소스에 대한 어떤 패턴? 그런 걸 찾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이거를 진행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랙션 분석에서는 컨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교육 연구에서 비디오는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근데 이 인터랙션 어널리시스의 대가라고 알려져 있는 조던 그리고 핸더슨이 말하고 있는 인터랙션 분석 내에서 비디오는 이게 에스노그래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연구를 하고 데이터 컬렉션을 할 때 비디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그 참가자들을 계속 observation 하고 인터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만든 어떤 아티팩트라든지 다큐멘트가 있다면 그런 것까지 다 동반하면서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좀 더 다채롭게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할 때 좀 더 배경 지식이 쌓이고 더 깊게 좀 더 다양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그럼 비디오 분석을 통해서 좀 더 깊고 디테일하게 어떤 행동 패턴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하면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에스노그래픽한 그 컨텍스트 내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링구스틱이라든지 소셜 링구스틱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에스노그래피에서도 이미 많이 예전부터 사용이 되고 있는 방법론입니다. 그러면 리서치 사이트에서 비디오 데이터를 수집하고 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컨텐트 러깅입니다. 컨텐트 러깅 하면은 서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거에 대한 비디오에 대한 개요, 서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추천하기로는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뭐 어떤 세션에서 예를 들어서 뭐 방과 후 학습에서 애들이 어떤 무슨 수업을 하는데 스템 관련 수업을 하는데 그거를 비디오로 찍어서 그것이 너무 시간이 지나지기 전에 아직 데이터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을 때 빨리 컨텐트 러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그 컨텐트 러깅, 저희가 이걸 실제로 실습을 해볼 텐데요.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어떤 툴을 열어서 저희가 사용할 툴은 인크스크라이브라는 툴인데요. 그걸 열어서 비디오를 가져와서 그 비디오를 스탑하지 마시고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현상이 있구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뭐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러면서 아주 짧게 그거에 대한 서머리를 쓰신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은 뭔가
전체 뭐 1시간짜리 세션이었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흐름이 있었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나뿐만 아니라 다른 리서처도 같이 공유가 되고 볼 수 있기 위해서 우선 간단한 오버뷰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컨텐츠 러깅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위에 어떤 프로젝트 명이라든지 컨텐츠 러그를 하던, 예를 들어서 그 팀에 여러 명이 있을 때는 그 컨텐츠 러깅 한 작성자, 작성일, 그 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리서치 관련된 정보들을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컨텐츠 러그를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비디오 파일명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비디오로 3명의 학생을 찍었는데 나는 이 컨텐츠 로깅에서 1명 학생이 좀 더 심화돼서 보고 싶다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상황이었으면 그 파티시펀트 내가 포커스하는 집중해서 보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확실히 기입을 해놔야 나중에 볼 때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예제를 하면서 해볼 때 사용할 툴은 잉크스크라이브인데요. 사실 잉크스크라이브라는 툴은 트랜스크립션을 하기 위해서 사용된 툴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리서치할 때 이거를 컨텐츠 로깅을 위해서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UI가 되게 심플해요. 그래서 여기에 올려놓는 부분에 비디오를 그냥 드래그인해서 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디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서머리를 그냥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숏커트를 하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정을 해놓고 그럼 타임스탬프를 찍을 수 있고 타임스탬프당 뭐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지금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을 했어 그러면서 계속 보다가 또 타임스탬프를 찍고 선생님이 어떻게 답변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경험상 어떤 다른 쇼트컷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았는데 필요하면 더 다른 것들을 더할 수 있게 지금 저 에딧 옵션에 가면 여러 가지를 더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텐츠 로깅을 마치고 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리서치팀의 5명의 리서처가 같은 비디오를 같이 본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이거 컨텐츠 로깅을 하고 다시 이제 모여서 그룹 워크를 하게 됩니다. 그룹 워크는 한 비디오를 리서치 모든 팀원들이 모여서 함께 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방법은 뭔가 이렇게 보다가 그 핫스팟이라고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인터랙션 중에서 뭔가 흥미를 끄는 부분, 뭔가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조금 신기하게 보였거나 새롭게 보이는 현상이 보였을 때 같이 뭐 그게 이렇게 딱 레귤러하게 보이는 현상일 수도 있고 좀 이레귤러하게 보이는 현상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관심 있게 보는 주제 내에서 뭔가 관련 있는 행동이나 손짓, 몸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느꼈을 때 비디오를 멈추고 그리고 같이 연구팀 멤버들과 함께 관찰을 나누면 되는데요. 사실 이게 조금 더 그 연구팀 내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조금 더 명확하거나 이럴 때 조금 더 유의미하게 조금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찰을 나눌 때 뭐 기억할 수 있는 부분 어떤 비디오에 나왔던 어떤 에비던스를 가지고 관찰을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어떤 뭐 근거 없는 추측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저기에서 얘는 어떤 행동을 했고 이런 행동을 해서 아 이런 게 보인다 이렇게 비디오에서 보이는 거 현상 그대로 그 에비던스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볼 때 조금 더 심화 있는 대화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를 조금 어쨌든 계속 함께 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5분 이상 멈추지 않고 어느 정도 관찰을 하고 나서는 계속 이렇게 또 진행을 하면서 보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 워크의 장점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발견하고 고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봤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고 보니 아 내가 그거 잘못 볼 수도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고 그룹워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선입견이라든지 고정관념이 깨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그룹워크가 상당히 인터랙션 애널리시스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시니어 연구자가 있고 조금 더 노비스 연구자가 함께 이 그룹 세션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아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아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더 신선하게 볼 수도 있구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 같은 비디오를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다양한 시각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비디오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배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룹 세션에서 여러 번 해서 분석하려는 비디오를 조금 더 알게 되면 아마 개개인 연구자가 더 깊게 보고 싶은 어떤 분석 방향성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개인이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개인 분석 시에는 전체 비디오를 보기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고 싶은 특정 분야, 그걸로 필터링을 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트랜스크립션 전체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서 이렇게 끌어다가 쓰면 되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제가 최근에 한 연구 중에 하나는 인지론, 부모들이 어떤 에피스테믹 서포트, 인지론적인 도움을 아이에게 제공하는지를 본 페이퍼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그 인식론적인 서포트를 다양한 코딩으로 이제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하고 나서 그게 보일 때마다 그 부분만 조금 더 트랜스크라이빙을 하고 거기에 관해서만 저희가 보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시는 조금 후에 나중에 최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추가 분석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 인터랙션 어나리시스는 트랜스크립션을 보통 만듭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트랜스크립션은 모든 말과 필요한 제스처 및 행동을 다 적어서 정리한 걸 수도 있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 이 정도까지만 할 수도 있고, 이건 정말 리서치 그 목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모든 제스처, 모든 게이즈 이런 것까지 다 하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 거기에 소요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내가 보고 싶은 거에 따라서 그 트랜스크립션에 어떤 포함되고 싶은 그 디테일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게이지만 보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게이지를 가지고, 게이지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뭐 아이 트래킹을 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아이 트래킹 데이터를 어그멘트해서 다시 보신다던가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제스처 중에서도 뭐 수학 관련된 제스처에서 수학의 어떤 컨셉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쓰는 제스처만 나는 보겠다 하면은 뭐 말을 할 때 여러 가지 제스처를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제스처는 다 배제하고 그 수학적인 뭔가를 설명할 때만 나온 제스처만 다 필터링을 해서 그것만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확실히, 그러니까 정말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을 하기 이전에는 내가 무엇을 보고 싶은지 좀 더 확실하고 명확한 리서치 퀘션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말 너무 방대한 양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크립션은 아까 말씀드린, 저는 잉크스크라이브라는 툴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요즘은 뭐 AI로 많이 트랜스크립션이 쉽게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렇게 트랜스크립션을 많이 안 해도 되는데, 특히 인포멀 러닝 환경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인터뷰가 또 아닌 상황에서 학습,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학습 활동에서는 아이들이 서로 얘기하고 오버랩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AI로 트랜스크립션 했을 때 못 잡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리서처가 다시 한번 비디오를 보고 트랜스크립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잉크스크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임스탬프를 쓸 수 있어서 잘 안 들리는데 하는 부분을 타임스탬프 찍어서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트랜스크립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많이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잠시 다양한 트랜스크립션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의 목적과 연구 질문에 따라서 다양한 트랜스크립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는 트랜스크립션은 제퍼슨 트랜스크립션인데요. 보통 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CA, Conversation Analysis, Discourse Analysis를 할 때 많이 사용을 되고 있는 어떤 트랜스크립션입니다. 보시면 저도 이 정도의 디테일한, 왜냐하면 저는 링구스틱을 하거나 그런 연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디테일한 트랜스크립션을 만들어 보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누가 동시에 언제 말하는지, 그리고 약간 지금 보시듯이 이 사람이 이 정도 말했을 때 두 번째 사람은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이 어터런스 간의 간격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눈에 텍스트별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정교하고 좀 자세하게 컨버세이션 어나리시스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걸 사용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거는요, horizontal transcript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하는 부분과 말하면서 어떤 다큐멘트를 참조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했을 때는 지금 이제 리서치 팀 내에서 사용하는 이 코드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위에 있는 약간 신호등 같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저거는 어떤 다큐멘터라는 이 암묵적인 어떤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저 다큐멘터는 무엇을 뜻하고,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면서는 저 다큐멘터를 보면서 얘기했고, 저거를 얘기했을 때는 이 다큐멘터를 보면서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그거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리서치 퀘스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분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말한 내용을 한 컬럼에 기록하고 또 뭐 제스처나 행동을 다른 컬럼에 기록하는 그런 트랜스크립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말하지 않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non-verbal한 그 데이터도 보는 분석에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될 때, 그럴 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연구 중에 하나도 메이커스페이스 이쪽 연구를 조금 하는데, 메이커스페이스 내에서는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만들면서 이거 더 해봐 뭐 이렇게 포인팅하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잡는 게 중요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뉴스크립트 내에서 몇 가지 example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트랜스크립터는 뮤지엄 그 박물관 내에서 엑스빗을 어떻게 보고 이용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진짜 사진과 그리고 어떤 말을 했는지를 지금 같이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연구, 그 다음 연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어떻게 실제 사이언스 러닝을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고 탐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는 연구였는데, 뭔가 여기는 부피에 관한 어떤 설명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피에 관한 설명을 아이들이 어떤 언어와 제스처를 통해서 부피를 애들이 좀 컨셉화하는지 그거를 트랜스크립트 상에서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매뉴스크립트 자체에서는 제스처에 대한 설명과 아이들의 어떤 디스크립션, 아이들이 한 말 이런 거를 트랜스크립트를 잘 담아서 아마 분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했던 연구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학 교육, 공학에 관한 워크숍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얘네들이 솔루션을 만들고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에 파티시펀트 이름이 지미라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그걸 만들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버라고 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안에다가 이 패브릭이 지금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얼굴을 그려가지고 뭔가 기뻐하는 yes 하는 모습과 no 하는 모습을 이 버튼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하다 보니까 이게 저 밑에 컵이 잘 안 보이시지만 컵이 있는데 컵에 계속 이게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컵이 부딪히지 않게 내가 이거를 셋업하려면 어느 정도까지 더 올려야 될까 이러면서 이 뭐 마니퓰레이션을 조금씩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얘가 제가 거기서 봤던 거는 object manipulation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 사진과 그리고 그거를 설명하는 트랜스크립션을 같이 가져가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뭔가 트랜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방법은 기존에 정해진 형식이 있기도 하지만
연구 결과에 맞춰서 다양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창의적으로 내가 그 목적에 맞춰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한 가지 정해진 방법이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다 보면은 데이터가 누구나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개인의 방법에 맞춰서 리서치 팀 내에서 사용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 한 가지만 네네. 앞에 교수님 하셨던 연구 저도 이제 텍스트를 질적 연구를 디스코스 어널리시스는 해봤지만 컨버세이션 어널리시스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비디오를 기반으로 해서 교수님 요 연구의 목적이 무엇이었고 그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비디오로 질적 분석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상호작용 분석을 해서 네. 연구의 결과가 뭐가 나왔는지가 궁금해요. 아, 네. 당연히 논문의 한 부분이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네.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서 제가 봤던 논문들이랑 네네.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잘 아, 네. 이 연구의 목적은 사실 창의성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스템 워크숍에 참여한 가정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던 거였는데 뭐 한 30몇 가정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다양한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창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얘네들을 분류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얘네들이 만든 파이널 아웃컴 그거를 SVS라는 어떤 마지막 그 아웃컴을 숫자로 창의성 몇 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 방법론이 있어서 그거를 쭈루룩 분석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좀 그 창의성 지표가 높은 가정이 있고 낮은 가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낮고 높은 가정들이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터랙션이 어떻게 달랐길래 이렇게 나왔어?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가정과 낮은 가정들을 그 인터랙션을 다 분석해서 사실 그 크리에이티비티 내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막 제너레이트하는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막 제너레이션 한 거를 작동이 되게끔 왜냐면 작동해가지고 실제 구현 가능하게 만드는 데에도 크리에이티비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봐서 그 내에서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지 우선은 계속 아까 말씀드린 컨텐츠 로깅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봤어요. 보다 보니까 이 조금 다른 패턴이 조금 보이구나 라고 크게 보였던 것들은 이제 부모와 아이와 같이 하는 거였는데 크리에이티비티가 높았던 데는 부모와 아이와의 뭔가 계속 끊이지 않는 그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 브레인스토밍이 정말 거창한 게 아니라 계속 그냥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였어요.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부모가 이건 어때? 이건 어때? 계속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른 상황의 주변에서 있는 것도 보면서 쟤는 저렇게 했네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많았을 때 이게 다양한 방면으로 이게 하나의 어떤 되게 심플한 솔루션이 아니라 좀 창의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툴을 조작했을 때도 보면은 툴을 그냥 계속 그냥 이렇게 딱딱딱 뭔가 이렇게 그냥 straightforward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도 써봤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실제 어떤 컵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그거에 새로운 어포던스를 발견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 논문의 큰 파인딩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연구를 하기 죄송한데 시간을 그럼 요 카메라를 팀마다 다 하는 활동으로 다 별도로 찍으신 거죠? 30팀? 30팀 중에서 그쵸.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팀이 있었는데 30팀만 캡처가 된 거죠. 말하자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는 줌 레코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안 돼. 그럼 줌 레코딩으로 다 캡처가 안 되니까 그럼 각 패밀리들한테 이제 온라인으로 안 돼. 그 디바이스를 핸드폰을 없으면 주고 그다음 핸드폰으로 찍어서 니네들이 상호작용한 것도 보내달라. 우리한테 보내달라 해갖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를 이제 그렇게 캡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터랙션 분석이 끝나면 필요에 따라서는 만약에 필요가 있으면 연구했던 참여자들을 초청해서 같이 뭐 비디오 리뷰를 해본다든지 멤버 체킹을 할 수 있는 세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했던 비디오를 보여주고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말 크리티컬한 이벤트가 무엇인지 그들한테 직접 물어보고 발견한 거를 발견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저는 매뉴스크립트 상에서 그렇게까지 한 건 많이 못 봤고요. 인터뷰라든지 어떤 매뉴스크립트가 나왔을 때 그거를 이제 파티시펀트한테 다시 한번 보여줘서 멤버 체킹하는 경우는 봤는데 이런 식으로 그룹 비디오 세션을 같이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뭔가 리서처가 그들의 있는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거를 어쨌든 본 거니까 그거를 실제 경험한 그 참여자들에게 한 번 더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발견한 것들이 정말 맞는 건지 발리디티를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잠깐 지금 한 첫 시간에는 인터랙션 애널리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컨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 수집 위에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인터랙션 애널리시스는 가장 먼저 비디오 데이터가 수집된 후에는 컨텐츠 로깅을 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워크를 통해서 같이 비디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언더스탠딩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크립션을 하거나 내가 어떤 걸 분석하고 싶은지가 좀 더 명확해지면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최 교수님이 하실 세션에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들을 실제로 해보면서 이렇구나 약간의 맛보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첫 번째 시간 세션을 마치고요.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 세션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비디오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인터랙션 애널리시스 들었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하면 그럼 어떤 비디오 데이터를 또 누구의 비디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야 될까요? 간단한 질문이지만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생각해 볼까요? 이 연구는 이제 네이처 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거 제가 진행했던 연구인데 아이들은 2인 1조 내지는 3인 1조가 됩니다. 그리고 각 조마다 태블릿을 하나씩 사용할 수 있어요. 태블릿 안에는 어떤 우리 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인스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센터에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태블릿을 가지고 이제 그룹으로 2인 1조 혹은 3인 1조가 돼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자연을 관찰하는 거죠. 그럼 만약 이 연구가 아이들이 그 과학적인 그 학습을 할 때 그 아이패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싶고 또 사용하면서 어떤 식으로 자연을 관찰하고 무엇을 배우는지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지 데이터 컬렉션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혹시 또 그냥 한번 예상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떤 카메라를 가져가서 어떤 식으로 하고 싶은지 그냥 자유롭게 한번 한 1분 정도 생각해 보시고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룹이에요. 그룹이고 태블릿이 하나씩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주변을. 이걸 어떻게 비디오를 잘 찍을 수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제. 그러니까 이제 저희 설명에 앞서서 알려드리면 이제 저희가 속해있던 팀에서 활용한 장비는 비디오 카메라, 삼각대, 그리고 이제 무선 마이크, 그다음에 무선 마이크랑 그다음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프로랑 또 오디오 리코더까지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다 이게 막 여러 명이 있는데 이거를 비디오 개수랑 고프로 개수가 제한이 있어서 그거를 고려해서 조금 했어야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택한 셋업은 한 그룹당 한 명의 아이가 자원해서 고프로를 머리에 쓰고 그 다음에 그룹당 한 명의 연구자가 비디오를 들고 쫓아가는 방식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사용한 비디오 카메라로는 그룹 전체 멤버의 인터랙션을 담으려고 했고 고프로를 활용해 태블릿을 활용하는 점을 이제 캡처하려고 했죠. 그 다음에 초반에는 고프로를 사용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비디오만 쓰면서 연구자가 아이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같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에는 이제 저쪽으로 달려가고 얘는 이제 저쪽으로 달려가 그러면 이게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넓은 공간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구자가 둘 중 한 명을 선택해서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콜렉트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담을 수 있다 고민하다가 이제 고프로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렇게 아이 중 한 명이 고프로를 쓰는 방향으로 좀 바뀌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교수님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네네. 이런 세팅을 들어보니까 학생들이 평소에 공부하던 상황하고 좀 다른 세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촬영에 좀 익숙해져야 실제적인 학습 행동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얼마나 사전에 친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할까요? 아 생각보다 별로. 바로 잊어버려요. 되게 익숙하게. 이게 뭐 애들이 그런 거를 그러니까 네네. 그거 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꽂아놓고 그냥 자기 할 일 하더라고요. 뭐 근데 사실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네네. 또 이 미국 아이들과 한국 애들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또 이거는 조금 놀이적인 상황이니까 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만약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딱 하는 건 조금 어렵고 만약에 책상에서 한다면 제가 생각해도 머리에 쓰는 것보다는 여기다가 고프로를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요새 근데 또 관찰 카메라가 한창 우리나라 예능에서 유행했던 것처럼 뭐 그게 또 요새는 또 브이로깅도 많이 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저는 또 이제 이 연구를 하진 않았는데 그 브이로그 예를 들어서 아예 얘네들한테 니네가 잘 비디오를 기깔나게 잘 찍어봐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또 재밌는 비디오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인터랙션이. 그래서 뭐 사실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이게 또 이거 셋업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에 따라 왜 일기에도 거짓말을 쓴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연구자가 원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해주거나 반대 맞아요. 행동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네, 그렇죠. 근데 약간 계속 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완전히 구분하지만 얘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고 막 그리고 사실 이게 저희는 인포멀 환경에서 하는 거니까 막 성적이랑 이런 거에 연관이 없으니까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막 수업 시간 내에서 조모임을 하는데 이렇게 한다. 네. 네. 근데 이거를 그런 걸 사실 주지시켜야겠죠. 이게 사실 그런 거의 목적이 아니다. 약간 그리고 이건 점수에 하등 상관이 없다. 네. 약간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런 것들은 뭐 설문을 해도 그렇고 그 어떻게 완전히 100% 그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했었던. 네. 두 번째 시나리오를 또 하면 이제 이건 도서관 내에서 아이들과 그 과정을 위해서 한 엔지니어링 워크숍입니다. 그럼 워크숍은 이제 공학 전문가가 진행을 하고 리서치 팀은 이제 관찰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 중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과 같이 부모님 중 그러니까 부모님이라보다 양육자 한 분과 동행을 하고 또 한 명 이상의 아이가 동반된 가정도 있습니다. 그럼 테이블당 한 가정에서 두 가정씩 앉아서 어떤 뭐 만들기 키트랑 리틀비트라는 테크놀로지 이용해서 엔지니어링 무슨 공학적인 어떤 문제 해결 방법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 연구팀이 디자인한 커리큘럼이 있고 그래서 이 워크숍에 참석한 가정들이 어떻게 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엔지니어링 러닝을 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부모랑 아이 간에는 커리큘럼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실제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만들 때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뭐 알고자 한 그런 연구인데요. 그럼 이런 경우 비디오 및 오디오 디바이스를 어떻게 설치하면 좋을까요? 이 경우에는. 테이블에 하나씩 놓으셨을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제가 진행한 건 연구는 아니고 이제 김 교수님이 아까 그 매니스크립트에 나왔던 그 연구가 여기에 이제 셋업인데요. 네. 네, 그러면 뭐 다음을 보여드리면 이제 그러니까 딱 비디오 카메라 이제 딱 삼각대 달린 비디오 카메라 딱 그거 이제 이거랑 그 다음에 오디오 레코더랑 고프로를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스테이셔너리 카메라를 놓을 때는 최대한 삼각대를 높이 잡아서 모든 사람이 보일 수 있도록. 요새는 또 360도 카메라도 있어서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엔지니어링 그 강연자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막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삼각대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이제 코너 내지는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비디오를 설치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비디오를 설치하는데 배터리 부족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리코딩이 덜 되거나 실수로 리코딩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오디오 리코더도 이제 테이블당 하나씩 설치를 하고요. 고프로의 경우에는 초반에는 어린이들이 고프로를 머리에 쓰고 각 테이블당 스테이셔너리 카메라를 설치해서 찍는 걸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제 고프로가 벗겨지고 이제 헐렁거리고 이게 각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어지럽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고프로를 쓰는 것보다는 책상 가운데 쪽에서 사람들의 툴 핸들링이나 툴 매니플레이션 중점적으로 찍을 수 있게 세팅을 하는 걸로 이제 바뀌어서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비디오 인터랙션 아나리시스는 진짜 예능 찍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 나 혼자 산다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사실 이게 메이킹을 하는 세션이었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너무 캡처가 되는 거예요. 고프로를 여기다 바로 놨더니. 그래서 이 소리를 최대한 애들을 잘 찍으면서 이 소리는 덜 캡처할 수 있게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막 폼을 옆에다가 싸고 막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서 가장 적절한 세팅을 맞춰서 셋업을 해놓고 막 그랬었어요. 그럼 오디오가 겹칠 수 있잖아요. 저렇게 책상에 붙어 있는 경우 분석이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사진에는 조금 그렇지만 이제 최대한 뭐 여기 제프리 앨리스 쪽으로 하나를 밀어놓고 다른 거는 다른 쪽으로 조금 밀어놓으면 생각보다 그렇게 겹치긴 하지만 그 한쪽 가정이 훨씬 크게 들려서 분석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오디오가 물리면 사실 트랜스크라이빙 할 때 좀 어렵죠. 왜냐하면 섞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근데 요새는 좀 더 테크놀로지가 좋아지고 마이크도 있고 막 그래서 그 일반인 뭐 더 점점 더 이런 기술이 발달해서 좀 더 나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많은 스터디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뭐 기존 스테이션의 카메라에다가 고프로를 더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first person perspective로 이제 사용자 시점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캡처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프로를 이제 추가적으로 수집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여러 명이 같은 액티비티에 참석하게 될 때 다른 패턴으로 참여하는 모습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학습자가 언급, 참조 혹은 가르치는 다른 사람이나 물건 등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뭔가를 그리거나 만들 때 좀 전개되는 과정을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 명을 한꺼번에 찍게 될 때 놓치게 되는 개개인 학습자에 대한 더 초점을 두고 살펴볼 수도 있는 거죠.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직접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 텐데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룹 같은 경우는 보시면 두 명이 고프로를 다 쓰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스터디는 아까 설명드린 스터디의 다음 이터레이션인데, 그 이터레이션에는 모든 아이들이 고프로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각자 아이들이 어떻게 러닝에 참여하고 있는지 볼 수 있었고, 좀 더 자세하게 아이들의 행동을 따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패턴으로 동일한 액티비티에 참가하게 될 때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거는 나무의 나무의 생애 주기에 대한 내용인데, 각 주기별로 이제 저희가 찾기 시킨 거예요. 그래서 찾았을 때 찾은 것을 사진으로 찾기 위해서 아이패드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를 들고 있지 않은 아이는 그 나무의 높이랑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두 개 같은 애들을 찍은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찍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고프로 데이터를 통해서 다른 패턴으로 같은 액티비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같은 그룹이지만 그 그룹 내에서 하는 롤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롤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학습자가 언급, 참조하고 있는, 가리키는 다른 사람이나 물건 등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는데, 보시면 이제 스테이션의 카메라 뷰에서는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나무를 찾아서 포인팅하는 것까지는 보였는데, 보고 있는 나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제 죽은 나무 스낵이라고 하는데, 스낵을 찾을 때 이제 왼쪽 뷰에서는 스낵을 찾아서 저기 있어라 포인트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 나무까지 가진 않아서 이게 제대로 촬영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고프로를 통해서 얘 진짜 죽은 나무를 찾았구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프로를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수집하게 되니까 이제 아이들의 참여 과정, 특히
특히 뭔가를 그리거나 만들 때 전개되는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제 왼쪽처럼 이제 보통 비디오부에서는 뭔가를 그리고 있구나 까지만 보여지는데 고프로 데이터를 통해서 스케치가 그려지고 지워지고 다시 새로운 아이디어가 추가되는 모든 과정을 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이게 그리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그렸지 수정을 했네 뭐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명을 한꺼번에 찍게 될 때 그룹 중에서 조용하거나 혼자 엔게이지나 학생에게 그러면 뭐 그런 것들을 못 찍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인별로 고프로가 있으면 말을 특별히 하지 않는 학생이라도 어떤 식으로 참여했는지 그 멀티모드나 인터랙션을 고프로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그 대화만 캡처를 하게 됐을 때는 이제 딱 대화를 안 하게 하는 애들은 잘 모르니까 이런 것들이 고프로를 이용해서 하면 조금 더 잘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모든 비디오와 장비들 세팅하고 나서도 이제 워크숍이 시작되기 전에 제대로 파워를 켜고 제대로 녹음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건데요. 정말 기기적으로 좀 온갖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되게 시스테마틱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지고 매번 데이터 컬렉션을 갔을 때 체크를 함으로써 비디오 데이터를 잘 캡처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수칙 같은 거죠. 이렇게 뭐 아니면 군대에서 뭐 말하면서 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그리고 여기 체크리스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셋업을 다 마치고 나서는 배터리가 다 풀로 남아 있는지 소리의 크기는 적당한지 마이크랑 리시버랑 싱크가 잘 되어 있는지 그 모든 카메라에서 확인을 하고 워크샵 5분 전에 미리 켜놓고 그다음에 파티시펀트 참가자들이 연구 참여 동의를 받을 때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디에 앉았고 어떤 카메라로 찍혔는지 그 카메라 번호를 연구 참여 동의서에 같이 적어둬서 마지막에 마음을 바뀌는 거 참가자가 마음이 바뀌면 빼야 되니까 그런 것도 딱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비디오를 인코딩하고 분석할 시에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안 하면 정말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좀 피하고 기록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좀 약간 실질적인 어떤 팁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명확한 이름도 그냥 파일도 사실 뭐 제가 MBTI를 좋아하지 않지만 P나 J에 따라서 이제 파일 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철저히 J가 되셔서 진행을 돼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름을 지는 방식은 뭐 스터디마다 작을 수 있지만 대체로 이제 보통 여기서 보이는 대로 많이 하고요. 그래서 연도, 날짜, 장소, 그다음에 카메라명들도 포함해서 하면 조금 더 편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모든 데이터가 들어있는 폴더도 동일한 어떤 이름 방식에 따라서 이제 쉽게 찾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게 데이터를. 그래서 각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이거는 하드에 있고, 이거는 뭐 압축돼 있고, 이거는 뭐 예를 들어 박스는 이제 그 클라우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저장은 각 리서치 팀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예전에는 외장하드를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장하드를 넣고 이제 저희는 뭐 IRB 이런 거 써있었거든요. 외장하드를 넣고 그거를 잠길 수 있는 어떤 그런 confined space, 그러니까 되게 뭐 오피스 스페이스에 넣어놔야 된다. 아니면 뭐 금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는 조금 달라져서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학교들도 이제 IRB 이런 거 허용하거든요. 그래서 인크립션이 돼 있으면 보안적인 인크립션이 돼 있으면 학교에서 서포트하는 어떤 그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클라우드를. 그래서 예전에는 박스 이용하는 데 좀 많았는데 저희는 지금은 원드라이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사실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팀의 규모에 따라서 자체 서버나 NAS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IRB의 지침과 그 IRB에 우리가 써놓은 대로 그렇게 딱 따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간 데이터 컬렉션 부분은 조금 짧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데이터 아나리시스에서 조금 더 길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 앞서 다룬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우선 데이터 컬렉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디오와 오디오 레코딩을 설치할지 명확한 플랜을 세워야 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간 데이터를 쌓아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를 고프로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오디오도 하고 비디오도 한다든지, 그래서 약간 하나가 없어지거나 오디오가 물려도 이것도 좀 파갈 수 있도록 하면 좀 되게 좀 하는 사람은 고달프지만 좀 데이터 자체는 굉장히 좀 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명확한 플랜에 따라서 체크리스트를 이제 수립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실제 컬렉션 하기 전에 리서치 내에서 이제 파일럿 테스팅을 통해서 데이터가 원하는 대로 수집되고 있는지 테스트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온라인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 줌 레코딩을 하고 근데 모든 거를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줌 레코딩이 이제 클라우드를 잘 되게 올라가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번 실험했어요. 아 이게 줌 세션이 시작이 됐을 때 이게 잘 올라가냐 또 애로사항이 있었던 건 뭐냐면 그 바깥 저희가 이제 그 개개인 가족들의 어떤 그거를 이제 업로드하기 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구글 드라이브로 업로드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사람들은 이게 실험해도 안 되고 이게 뭐 안 되고 이방 구글도 써봤다가 뭐 원드라이브 써봤다가 그러다가 안 돼서 결국에는 어떤 가족들한테는 USB를 실제로 보냈어요. 그래서 USB에 이게 저장해서 우리한테 다시 돌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예, 뭐 여러 되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게 실제로 데이터 컬렉션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정말 일은 일대로 하고 정말 피눈물을 쏟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저희 여기 다큐멘트라고 써 있는데 인터랙션 아나리시스가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하는 게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뉴스크립트를 쓸 때 메소드 섹션에 까먹지 않도록 모든 것을 상세하게 기록해 두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데이터 컬렉션을 해보고 계속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잘 수집되고 있나 계속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바꿔야 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개선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네이밍 그 이름을 그 파일 이름 그 설정하는 거, 그다음에 IRB에서 간 데이터 스토리지 플랜에 잘 따라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이 호러 스토리들이 많은데 어떤 경우는 학생이 저희 학생은 아니지만 어떤 학생이 외장하드를 들고 간 거예요. 이제 외장하드를 이제 자기가 작업한다고 들고 왔어요. 근데 그걸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데이터를 잃어버린 문제가 아니라 사실 어린이가 들어가 그런 데이터면 굉장히 그 윤리적으로 이런 건 좀 IRB를 좀 걸릴 수 있거든요. 좀 그런 것들이 있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데이터 컬렉션인 비디오 베이스 스터디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데이터 분석 부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동안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이제 비디오 베이스 인터랙션 애널리시스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럼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초반에 다룬 것처럼 이제 컨텐트 로깅이랑 트랜스크립션도 데이터 분석의 한 단계이지만 좀 더 깊게 트랜스크립션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아나리시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석하는 방식을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요. 코딩을 통해 테마를 찾는 어떤 thematic analysis를 할 수도 있겠고 트랜스크립션을 갖고 컨버세이션을 좀 더 깊게 본다거나 상호작용을 더 깊게 보는 인터랙션 아나리시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러티브 아나리시스는 이야기, 그다음에 일기, 편지, 또 이제 구전 등을 가지고 하는 분석 방법이고, 그다음에 시마이오틱스는 이제 사인 그러니까 그 표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나 멀티모달한 제스처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커뮤니케이트 되는지 보는 분석 방법입니다. 그리고 인터벤셔니스트 또는 DBR은 이제 디자인 베이스드 리서치 약자인데 교육에서 어떤 인터벤션을 디자인했을 때 그게 어떻게 학습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로컬 컨텍스트 내에서 살펴보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 인터벤션을 계속해서 변화해가면서 더 깊게 인터벤션과 학습의 관계를 살펴보는 분석 방법입니다. 저희가 볼 것은 thematic analysis와 interaction analysis 쪽인데요. thematic analysis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는 것이 코딩이죠. 코드는 이제 데이터에 꼬리표를 부과하는 작업인데요. 많은 데이터 중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서술적인 정보랑 의미를 꼬리표처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코드는 연구자가 스스로 만들거나 정의한 콘스트럭트고 이 큰 단위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검색 가능할 수 있도록 응축하는 거고 연구 분석 중 패턴을 볼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딩을 통해서 이제 퀀티테이티브하게 분석하기도 하죠, 사실. 코딩을 사용하는 방법 또한 다양한데요. 기존의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데이터 내에서 무엇을 분석할지 방향성을 가지고 분석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hat framework,
cultural, historical, activity, theoretical framework를 사용한다면 object, subject, goal 이런 부분을 이제 코드처럼 사용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또 분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theoretical framework랑 이제 기존 문헌에 근거하여 명확한 코딩 스킴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제 코딩 스킴을 활용해서 하는 건데 한 컨텍스트 이 경우에는 한 컨텍스트에 사용되고 검증된 코딩 스킴을 새로운 환경에 적용해서 분석을 시도하기도 하고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 스킴은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코드와 각각의 뜻도 명확히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방식의 장점은 동일 코딩 스킴을 여러 스터디에 적용할 시 여러 스터디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 그다음에 또한 디자인 베이스 리서치에서 각 이터레이션별로 분석을 해서 추후 디자인을 어떻게 바꾸지 방향성을 주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이제 그 네이처 센터에서 그 태블릿을 갖고 자연 관찰하는 스터디는 predefined 코딩 스킴을 사용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수 앨런이라는 사람이 뮤지엄 익시빗에서 어떤 식으로 사이언스, 과학적 센스 메이킹을 하는지 보기 위해서 만든 코딩 스킴입니다. 그 코딩 스킴을 이제 그 컨텍스트에 맞춰 사용을 했었던 거죠. 저희가 속한 리서치 팀에서 옛날에 했던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참여한 연구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 그 동일 코딩 스킴을 세 개의 이터레이션별로 어플라이하면 아이들의 그런 대화가 어떻게 나가는지 비교를 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여기 논문이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참고하시면 참고하십니다. 이제 또 소개해드릴 코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이머전트 디메틱 코딩인데요. 이제 그라운드 티어리 방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띠임을 구성해 나가면서 코딩을 진행하고 또 분석을 하다가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기면 거기서 또 다른 코드가 생기고 분석을 해나가면서 코딩 스킴이 생기는 그런 프로세스고, 그 다음에 constant comparison within and across 코드를 해서 또 정해진 코딩 스킴이었기 때문에 분석을 해나가면서 코드 간에 계속 컴페어를 하고, 사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코드들이 제대로 있는 것인지 이 코드가 다른 카테고리로 가야 하는 건 아닌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constant comparison approach라고 불리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분석 초기에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론 확립이 될 수 있죠. 마지막 코딩 방법은 emergent code with a theoretical derived coding list라고 부르는데요. 기존에 있던 코딩 스킴, theoretical framework을 가지고 코딩을 시작하되 본인의 리서치에 적용해 봤을 때 설명되지 않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 부분을 이제 grounded theory approach에서 나왔던 것처럼 새로운 코드를 입력하고 더해서 본인 연구에 맞는 코딩 스킴을 찾는 형식입니다. 이게 좀 프랙티컬한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코딩 스킴을 사용하다가 사실 우리가 지금 비디오 베이스 애널리시스 하는 게 컨텍스트가 다 다르고 컨텍스트를 파악하기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코딩 스킴을 수정하는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리치한 데이터 애널리시스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코딩 사이클에서는 이제 theoretical framework과 관련된 1차 코딩 작업을 하지만 두 번째 코딩 사이클에서는 연구자와 그 연구팀에서 이머전트 코드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럼 교수님께서 아틀라스티아를 하시나요? 네. 그래서 그냥 툴 소개 하나 드리자면 그 NV보드 많이 아실 테고 애틀라스 TI도 이미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뭐 둘 다 기능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퍼런스에 따라서 혹은 학교에서 공짜로 주는 툴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애틀라스 TI로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애틀라스 TI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툴 이제 애틀라스 TI는 사실 기능이 정말 많아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저는 인터랙션 애널리시스를 할 때보다는 트랜스크립션 된 인터뷰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더 많이 사용하기는 해요. 그리고 이 관련돼서 이거는 그냥 잠깐 툴 소개를 하기 위해서 잠깐 언급하는 용도로 잠시 넣은 건데요. 유튜브에 애틀라스 TI만 쳐도 정말 많은 그 튜토리얼들이 있고 NV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몇 년 동안 썼다가 또 안 쓰고 이러면 또 까먹고 이러니까 그때마다 찾아서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Vnote라는 또 어떤 툴이 있는데요. 이 툴은 제가 한 번 정도 사용해 봤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펜스테이트에서 제가 펜스테이트 있을 때 컬리지 오브 에듀케이션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이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학생 때 그러면서 이제 좀 사용하게 되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필드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고요. 그 뭐 스포츠 매니지먼트라든지 코칭 이런 곳에서 많이 사용하다고 들었어요. 이거 유튜브가 있는데 이거를 굳이 봐야 돼? 그냥 뭐 소개 차원에서 소리가 안 난다. 그럼 뭐 소리가 안 나네요.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B노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최 교수님이 설명하신 어떤 predefined 된 그 perceptual, conceptual, 뭐 affective, 뭐 그런 여러 가지 코딩 스킴 같이 이미 있는 코딩 스킴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럴 때 가장 사용하기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나는 perceptual이 보일 때마다 여기 태깅을 할 거야, 비디오에서. 그리고 conceptual이 보일 때마다 태깅을 할 거야. 그리고 뭐 부모가 질문을 할 때마다 그것도 태깅을 할 거고, 이거는 지금 엔지니어링 디자인 프로세스에 따라서 지금 이제 해놓은 건데, 예를 들어서 이 perceptual 코드가 asking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나왔는지, 혹은 플래닝 과정에서 얼마나 나왔는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하게 되면 장점이 나중에 이 perceptual에 관한 비디오만 쫙 모아줘요. 그래가지고 거기만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이벨리에이트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고, 얘네가 다 카운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각각 그 페이스 내에서 얼만큼 디스트리뷰션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그냥 알아서 계산을 해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predefined 코드가 있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비디오가 확실히 있을 때는 이런 툴도 꽤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위치 마킹만 되고 그 내용이 뭐 텍스트로 뭐라고 하죠? 주석 같은 걸 달아놓을 수는 없나요? 그렇게 달아놓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태깅하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뭐 이런 코드를 가지고 아까 그 B노트라는 걸 통해서 분석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ask, imagine, plan, create, improve 그런 스테이지 내에서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 4개의 코드들, 그런 현상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보고 싶어 라는 게 리서치 퀘스천이었을 때는 이 asking만 쭈루룩 넣고 또다시 태깅을 해서 그 다음에는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었고 언제 어떻게 이렇게 좀 차이가 있었구나를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조금 편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네네. 혹시 이 태깅은요, 그 횟수일까요? 아니면 시간 길이일까요? 둘 다. 이게 다 가능한가요? 이게 시간 길이로 알려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방법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왜냐면 되게 많은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했던 건 횟수였긴 했는데 아마 시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스포츠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네. 보통 그 스포츠를 할 때 뭐 잘 모르지만 어떤 무브먼트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조금 더 분석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사용된다고 하니까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선호하는 툴은 엑셀입니다. 가장 접근 가능이고 이게 비싸고 막 그러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막 엑셀로 하는데 이제 그래서 엑셀을 이용한 실습을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예시 몇 가지를 들어볼까요? 이제 이거는 이거는 아까 제가 진행했던 그 매뉴스크립트인데요. 저랑 또 같이 한 코오더랑 2명이 작업을 했었는데
부모들이 어떠한 에피스테믹 서포트를 애들이 이제 만드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에피스테믹 서포트를 하는지. 근데 저희가 두 가지 타입의 키트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어떤 거는 뭐 LED라든지 모토 막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조금 심플한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는 키트이 있었고, 그런 키트이 테크놀로지가 하나도 없는 그냥 크래프트 할 수 있는 그런 머티리얼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kit이 있었어요.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있는 kit과 그렇지 않은 kit에서 부모가 주는 어떤 에피스테믹 서포트가 조금 달라질까? 달라진다면 어떻게 다를까가 저희의 관심사였고, 그거를 보기 위해서 우선 에피스테믹 서포트에 관한 이제 문헌을 쭉 훑었는데 많이 나와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했을 때는 이걸 쭉 하면서 이런 서포트도 있네, 이런 서포트도 있네, 이런 서포트도 있네 하면서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first round of coding에서 그 에피스테믹 서포트를 코딩 스킴을 만드는 작업을 우선 했고요. 그리고 그 작업을 가지고 해놓은 다음에 몇 가지 이제 데이터를 같이 하면서 이 코딩 스킴이 이제 어느 정도 딱 정립이 된 것 같다라고 됐을 때 이제 비디오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external epistemic uncertainty 뭐 이런 식이 뭔가 불확실해, 부모가 어떤 걸 하는데 부모도 잘 모르겠어, 이런 그런 장면이 나왔을 때는 거기를 이제 태깅을 해서 그 부분만 이제 트랜스크립션을 해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해석을 이제 메모란에다가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자 다른 시간에 개인적으로 이걸 작업을 해서 이제 같이 비교를 해보면서 너는 이런 걸 이렇게 봤네, 나는 그걸 못 봤어, 이러면서 같이 수정을 할 수도 있고, 같은 걸 봤는데도 너는 조금 다르게 봤네, 이러면서 같이 이 사고를 좀 더 확장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식으로 이제 엑셀을 사용해서 저희는 그걸 했고요. 이 엑셀을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잉크스크라이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코딩 스킴이 확실히 있으니까 계속 보다가 이거는 뭐 에피스테믹 퀘스천이야 이러면 거기에를 태그를 해서 트랜스크립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에피스테믹 뭐 또 뭐지 uncertainty야 이러면 거기에다 안에서 해가지고 그거를 이쪽 엑셀로 다 일률적으로 가져와서 비교하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건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서 했었습니다. 네. 저 다음 거는 이제 제가 했던 분석인데, 아까 그 나무 관련해서 이제 나무 트리 라이프 사이클 보고 이제 그룹별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 본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그럼 타임 스탬프를 이렇게 비디오를 타임으로 이제 30초마다 쪼개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시드 이렇게 시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게 이 나무의 어떤 스테이지를 이게 관찰하는지 보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본 거라서 이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이게 몇 번 나왔는지, 한 번인지 두 번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코딩을 이렇게 비디오를 보면서 코딩했다, 이런 방식이고요. 이걸 통해서 봤던 거는 이제 발침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나왔지. 예, 이걸 통해서 이게 발침을 통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보여주는지 나중에 나중에 이제 트랜스크립트를 보고 이것들을 이런 트랜스크립트에서 이런 상황 이런 것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뭐 절차적으로도 이제 그럼 이 시간대에서 얘네들이 어떤 걸 했네, 이거 몇 퍼센티지만 보이니 뭐 이런 것도 봤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약간 데이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서포트가 어떻게 됐는지, 어떤 식으로 됐는지를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이렇게 엑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부분적인 그 트랜스크라이빙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한 거죠. 뭐 약간 예시라서 이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엑서사이즈 이제 실제로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